원기학 사이버 강좌 경기도의 장승과 민속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경기 지역의 장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장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문적인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보아왔던 장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민중예술로서의 장승이 걸어왔던 세월을 기억하고 오늘의 의미를 되짚고 싶습니다. 되도록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나 이것은 아마 제 욕심일 듯 싶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서양인이 봤던 장승, 공간의 중심성 문제, 욕망을 구체한 상징물, 그리고 경기도의 장승들, 끝으로 지금 여기 우리는 하는 문제와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끝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의 풍수소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 국립대학의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한몽 민속 비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몽골 유목민의 삶과 민속 등을 출간하였고요. 주로 한국과 몽골의 무형 자산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하는 한편 지역적으로는요, 강화도에 대한 지역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책을 간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때 서양인이 봤던 것, 장승이란 소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 1653년에 제주도 남쪽 해안에 표류했다가 표착입니다. 그리고 1666년 일본으로 탈출하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하멜 일행을 맞았던 우리 조선에서는 서양국 표인기를 남기지요. 하멜도 당황했겠지만 서양인을 본 우리 조선인도 무척이나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멜 표류기에는 하멜이 원하지 않게 조선 땅을 여행하면서 장승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비평 인상을 했습니다. 꼬레지행들에게는 종교는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작은 인종들은 우상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숭상하는 것은 아니고 어른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들 자신이 우상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비록 우상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서양인으로서 간접적이나마 처음으로 장승을 언급한 것입니다. 고한말 조선을 여행하던 많은 외국인들 역시 본의 아니게 장승을 목격하고 나름의 학식과 편견으로 이를 재단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마음 아파했지요. 특히 선교를 목적으로 온 선교사들의 시각은 외려 비종교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충청지도를 여행했던 오페르트는 유구한 종교 관행을 준수하려는 신심과 존중의 감정, 조선인들에게 그러한 감정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할 정도이고요. 폴렉스는 종교의 퇴락,
게일은 악마의 기둥, 데빌 포스트, 헐버트는요, 마을의 악마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땅에 그저 박혀 있고 또는 쓰러져 있고 마치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장승에 대한 인상 비평이었겠지요. 기포드가 사용했던 길가의 우상이라는 사진은 내막을 알 수 없지만 미국 기독교 연합에서 간행하는 1904년 3월 5일자 전망이란 잡지에 수록되고 조선 풍속을 알리는 엽서로 제작되어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잡지에는 게일의 용어처럼 데빌 포스트, 악마의 기둥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포드가 썼던 용어보다 더욱 깊은 기독교적 편견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엽서의 장승에는 시골길의 도로 표지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기포드가 보였던 관념적인 이미지가 사라진 이름입니다. 닭장수로 추정되는 인물을 모델로 하고 지게 위에 앉게끔 하여 촬영된 사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재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가를 배경으로 하고 장승과 지게장수의 이미지를 겹침으로써 조선의 전 근대성을 강조하려는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승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서양인의 시각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지만 장승에 대한 인식이 그리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승의 이미지, 한국의 종교를 대표하는 도상인 동시에 악마의 기둥이란 용어는 여전히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작된 이미지의 대표입니다. 이미지를 생산하는 주체에 의해서 선택, 강요되거나 배제, 은폐되는 방식으로 주체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상조차 존중받지 못한 역사적 상황에서 미신의 하나로 지목당한 역사까지 합친다면 그만큼 험난한 길을 걸은 탓입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 어딘가 어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위의 그림자에서는 하원 주장군을 향해 손가락질 하듯 일제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출이 잘못되었는지 키가 큰 아이의 시선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아예 그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장승을 향해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아이는 사진사를 쳐다보고 있군요. 아이마저 연출시키지 못한 것이겠죠.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진은 연출된 장면입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종교적 소임을 파기당하고 소멸되어 현장에서 처출된 곳이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물의 지위보다는 조형물의 하나로 치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창작의 대상이 되고 예술의 경지로 승화되면서 더 이상 장승은 장승이 아닌 것이 된 듯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암울한 식민지 시대, 점령군의 입장에서 일본인은 어떻게 장승을 이미지화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고 논의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렵니다. 예시로 든 장승 그림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생산되어 유통된 조선의 이미지들입니다. 8장을 한 세트로 아리랑 타령을 적고 여러 가지 조선 풍물을 결합시킨 엽서이지요. 이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장승과 아리랑 타령 3절을 결합시킨 엽서입니다. 이 엽서의 주된 고객은 물론 일본인들이었죠. 장승과 아리랑 타령, 슬픈 곡조와 글로테스크함,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들을 끌어와 조합시킨 이미지, 낙후된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일본인 또는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것은 주제가 벅차기에 이만 줄이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려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간직한 채 오늘까지 살아남은 장승, 그리고 코비드19를 기원하는 장승을 세우는 21세기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장승은 무엇일까요? 장승에 대한 여행 본격적으로 출발하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공간의 중심성 만들기라는 소 제목인데요. 강화도는 스스로 한반도의 배꼽이라고 하고 페루의 쿠스코는 대지의 배꼽이란 뜻입니다. 로마에 있는 온팔로스는 대지의 배꼽이란 뜻이고요. 타클라마칸 사막의 허텐이란 도시는 대지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 유명한 호주의 울룰루는 지구의 배꼽이라는 뜻이지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 인간이 살고 싶은 곳이 명당이나 혈입니다. 이것은 북쪽의 주산과 좌우로 갈라진 백호, 청룡에 의해서 옹이되고 앞산이라고 할 안산과 조산에 의해 구성된 이상 공간입니다. 사람의 신체로 본다면 배꼽과 자궁에 상응하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한 대지의 배꼽, 대지의 자궁, 한반도의 배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 이름들은 모두가 그네들이 살고 있는 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선언입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요? 거듭 말하자면 배꼽은 어머니와 아기를 이어주는 탯줄과 관련된 것이고 자궁은 아이의 생명처가 깃든 곳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수식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 신성한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지요. 그렇게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고요. 그 중심에 사는 인간은 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삶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말들이죠. 공간에 대한 선언만으로 완전한 공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간 만들기가 인위적으로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무리 인위적인 체계를 이룬다 해도 자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이론적 틀로 정주한 공간일지라도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는 자연 속의 공간일 것입니다. 오른쪽에 윤도입니다. 공간을 8방이, 12방이, 23이, 4방이, 32방이, 64방이 등 공간에 대한 세밀한 분할과 인식은 곧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한 확인이고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하는 공간을 더 성스럽게 찾아가고 만들고자 하는 이론적인 장치입니다. 마을 공간 만들기에 동원되는 여러 민속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산신당, 장승, 솥대와 돌탑, 조산, 선앙당, 남근 상징물 등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간 만들기에 동원되는 신앙물인데요. 지역의 환경과 신앙 정체성에 따라 달리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공간은 성과 속으로 차별됩니다. 성 속의 관념 속에 자리잡고 있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을 바퀴 속의 공간이라면 장승과 선앙당을 경계로 한 안쪽이 성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성과 속의 구분은 이런 상징물들, 민속 문화재들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을 안팎을 경계로 한 성 속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결국 인간이 사는 공간이 성스러운 장소이고 여기에 거주하는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소박한 신성의 표현이지요. 우리가 주제로 삼는 장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존재하는 신앙물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어느 쪽이 마을이고 어느 쪽이 마을 밖일까요? 순창군 구미리에 있는 거북바위. 지금 머리가 잘려나갔는데요. 머리가 바라보는 쪽이 마을 밖이고 뒷부분이 가리키는 곳이 마을 안쪽입니다. 이 거북바위는 마을 밖의 재물들을 먹이로 삼아서 모두 먹고 뒤로 분비를 하는데 그것이 마을로 들어오는 재물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오른쪽에 순창 산동리 마을의 남근석은 건너편 마을 산 뒷산에서 들어오는 화기를 막기 위해서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인데 역시 그쪽이 바깥이 되겠죠. 이처럼 모두가 중심성을 향해 복무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공간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상징물들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욕망을 구체한 상징물이라는 주제인데요. 장승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명칭이 장승인데 장생, 장성, 당승, 장승 등과 같은 여러 이름으로 구현됩니다. 이와는 달리 법수, 벅수, 수살, 골마기와 같은 기능을 강조한 명칭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이라 하는데 이는 1960년대 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우성목, 무성목, 벅수머리, 옹중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요. 이러한 장승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견이 다소 있지만 장승은 마을의 초복, 나쁜 것을 없애고 복을 불러온다는 그런 것과 경계를 표시하고 이정표 구실을 하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로 만듭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위상에 따라서 고정된 곳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나무 장승은 경기 충청 지역에 많고 돌 장승은 전라 경상 제주 지역에 많습니다. 특히 나무 장승은 우리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소나무나 오리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상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준비하고 만듭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서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무는 쉽게 썩기 때문에 자주 새로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돌장승은 돌이라는 재질 때문에 돌을 다룰 줄 아는 석수쟁이가 필요합니다. 재료비와 제작비가 많이 들게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안과 같은 읍성이나 사찰과 같은 곳에서 돌장승이 많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장승 하면 사찰장승이 쉽게 떠오르지요. 사실 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읍지나 마을 단위에서도 돌장승을 곧잘 세우기 때문입니다. 장승은 마치 사람처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른바 골골이 다르고 마을마다 다르지요. 나름의 개성을 지닌 채 제 모습을 뽐냅니다. 경기, 충청 지역의 장승은 대개 사모와 족두를 쓴 신랑각시 모습으로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마을을 지켜낸 장승을 신랑과 각시로 의인화하는 발상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니 신랑과 각시의 모습을 무섭고 험상궂게 만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장승 얼굴에 연지나 곤지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장승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애당초 장승을 무섭게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서는 대개 통방울 눈을 한 돌장승이 두드러집니다. 경남 통영의 돌복수는 토지대장군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광무 10년, 즉 1906년에 전염병과 액을 막기 위해서 세웠지요. 좌우로 뻗은 뻐드렁니를 강조한 것은 무서운 인상으로 액을 제압하려는 뜻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돌복수라 불리는 전남 곡성 가곡리의 돌장승은 잎석의 앞부분에 사람 얼굴을 새긴 장승입니다. 좌우로 남녀 장승을 배치했는데 사진으로 보는 여장승은 입은 꼭 다물었으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겠는 듯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제주도의 장승은 돌하루방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했지요. 제주도 장승에 대한 기록은 탐나 기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김몽규 목사가 1754년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성문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돌하루방이
몽골의 석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림 3처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사진은 약 25년 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분은 몽골 운전사인데 정말 닮았죠. 한몽 양국의 석인상이 세워진 연대와 쓰임새를 비교하면 그리 쉽게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돌하르방은 성읍 등 살아있는 자의 공간을 지키는 상징물이고, 몽골은 죽은 자의 공간을 지키거나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조형물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양자의 영향 관계를 따지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승의 몸체에는 신격을 나타내는 이름을 쓰거나 새깁니다. 한 쌍을 세워 남녀로 구분할 때에는 선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또는 지하여장군이라고 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중심과 사방을 포함하여 오방의 개념이 덧붙여지고, 거기에 잡기, 구축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축기란 낱말이 추가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세 가지 개념, 곧 천하, 지하대장군, 오방과 축기 관념 등이 자연 지역과 마을에 따라서 여러 양태로 조합되면서 장승의 명문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진에서 보듯 천상천하 축기 대장문에는 하늘과 땅의 개념을 담았고, 동서남북 축기 대장군은 사방의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찰의 수호화, 성화를 맡은 장승의 경우 금기장군, 가람선신, 외호선신, 호법대장군 등과 같은 명문을 새겨 민간과 차별화하기도 합니다. 장승의 이름 중에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의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뒤섞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상원당장군, 하원주장군으로 말이죠. 전북 부안군 중림리의 경우 남장승과 여장승에게 각각 상원축기주장군, 하원축기당장군의 신명을 부여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 것이지요.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주장군을 할아버지 당산, 당장군을 할머니 당산으로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당산은 뾰족한 모자, 계란형 눈, 굳게 담은 입으로 묘사했고요. 할머니 당산은 벌어진 입, 넓은 얼굴, 동그랗게 튀어나온 눈으로 차별해서 묘사했습니다. 역적인 날 지형을 압승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상징물이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요. 나무장승의 경우 해가 가면 삭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되면 새로 장승을 세워야 되겠지요. 이때에 마을 사람들이 대동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른바 장승제입니다. 매년 하는 마을도 있지만 경년제 또는 윤달이 드는 해에 세우기도 합니다. 쓰러진 장승은 쓰러진 대로, 삭은 장승은 삭은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흔한 관례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반하여
병광세 타령의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병광세가 나무하는 것이 귀찮아져서 장승을 뽑아다가 땔감으로 씁니다. 그러자 팔도의 장승들의 민원이 들끓습니다. 함양 장승이 노량진에 있는 대방 장승에게 등장을 가서 사정을 고하러 가는 겁니다. 사정을 고하고 마침내 병광세는 팔도 장승들의 온갖 저주로 죽습니다. 이런 병광세 타령에서 보듯 병광세와 장승의 갈등이 일어나고 함양 장승이 서울의 노량진 장승에게 등장을 가서 마침내 병광세가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장승을 함부로 건드리면 벌을 받는다는 관념이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승을 모르는 선교사 알렉스는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장승을 보고 종교의 타락이라고 했지요.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경기도의 장승들과 엄밀히 장승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지방의 장승을 잘할 수 있는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경기지방의 장승과 소대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승을 세우는 곳이 23곳이고요. 장승의 소재로 본다면 평택군 덕목리 신복사의 석장승을 제외하면 14곳이 나무장승을 세웠습니다. 장승을 깎는 장승목은 주변에 식생하는 소나무를 위주로 하되 오리나무, 미루나무, 밤나무 등 이런 것이 장승목으로 쓰였습니다. 장승과 솥대를 같이 세우는 곳이 10곳이고 솥대만을 세우는 곳이 2곳인데요. 즉 장승만 세우는 곳이 단연 우세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장승들의 모습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서는 장승 없이 긴 장대 위에 오리 모양의 새를 올려놓은 솥대를 모시는 특별한 마을인데요. 마을에서는 이를 진대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짐대라고도 하고 보통 솥대라고 부르는 신앙물입니다. 이 마을은 정유혈한 때 명나라 병사들이 진을 치기도 했고 외장의 목을 베어서 이 진대에 매달아 두기도 했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전설에 따라서 용미리 진대의 역사를 약 400여 년으로 추산하여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사다법인 용미리 진대굿 보존회를 조직해서 지금까지 진대 제사를 지냅니다. 무당이 참여하여 굿 위주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진대굿이라고 합니다. 맨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 부채를 들고 있는 이가 이 진대굿을 주관하는 무녀입니다. 장승의 몸체에는 명문을 써서 신격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구분하여 쓰는 곳이 20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남녀의 상식적인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으로 쓰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지하여장군의 용어가 타당하려면 천하남장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하여장군은
음양론의 지나친 의식으로 덧붙여진 이름은 아닌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옛날로 돌아갑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판화인데요. 장승의 몸체에 쓰인 명문이 주목됩니다. 일본 판화에서는 천하대장군과 천하여장군이 짝을 이루고 있고, 이번 작품에서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작품에는 천하라는 공간을 담당하되 남녀로 나눴고, 여자 장승의 경우 여장군이라는 신명을 적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방식의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작품은 동일한 장소의 장승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은 작가의 착오 때문일까요? 아니면 작가의 의지 때문일까요? 어쩌면 장승 명칭에 대한 혼동이 일찍부터 일어났던 것임을 시사하는 자료가 아닌가 합니다. 이 점을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장승 사진은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1914년에 간행한 경원선 사진첩과 1930년 신광사가 출판한 일본 지리 풍속 대계에 수록된 바 있고요. 사진 엽서로 널리 유통된 퍽이나 유명한 장승 사진입니다. 경기도 포천 송우리 시장 입구에 세워진 장승이라 하는데 화면에 모두 9개가 보입니다. 송우리 장승이 맞다면 교통의 요충지에 서 있는 장승이란 점에서 유명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우리는 서울에서 의정부를 지나 원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 방향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장승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승의 크기도 만만치 않고 10여 기 이상 군집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장승의 명문이 흥미롭습니다. 왼편의 장승은 천하대장군, 오른편의 장승들은 천하여장군입니다. 천하를 관장하되 그 신격을 남녀 한 쌍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음양론적 인식의 결과이겠지만 이러한 명칭이 있다는 것은 명칭의 분화 내지 혼용으로 볼까요? 아니면 골고루 다른 명칭 중 하나로 볼까요? 송우리 장승은 사진 엽서 등 여러 곳에 등장하는 장승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장승이 궁금하여 일제강점기에 나온 사진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1914년에 발행한 사진첩에 수록되어 있고요. 송우리 시장 입구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앞선 사진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사진의 왼쪽에 같은 사람과 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이 사진의 구도가
원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36년 손진태 선생께서 송석가 선생과 함께 조사하여 조광이란 잡지에 포천 송우리 장생 조사기를 남겼는데 이 글의 내용을 그림과 비교해 보니 송우리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아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강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이 정도 언급하겠습니다. 때로는 장승의 몸체에 동서남북의 사방이 중에서도 남북의 개념과 방의 색깔로 표현된 황제의 제로 신격을 적습니다. 광주시 초월면 무감리의 사례인데요. 북쪽의 검은 황제인 대장군이라는 뜻으로 북방흑제 장군과 남쪽의 붉은 황제인 대장군이라는 뜻의 남방적제 장군입니다. 화성시 유포리의 경우 축기를 한다는 신직을 붙여서 동방축기대장군, 서방축기대장군의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심장유로서 장승의 기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승을 대표하는 장승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긴 하는데 저는 감히 광주시에 있는 엄미리의 장승을 추천합니다. 모양도 야물고 예쁠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좋기 때문입니다. 엄미리는 남한산성 동쪽 뒤편에 자리 잡은 데다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죠. 이 마을은 각기 다른 동리인 엄연과 미라동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합쳐지는 바람에 엄연의 엄과 미라동의 미를 따서 엄밀이라고 부르는 마을입니다. 실제로 미라울 새마을, 벅숫골 새마을이 합쳐진 곳이지만 미라울의 중심은 여전히 금딱이 알을 품은 금계 포란형의 미라울입니다. 누가 최초로 입향했고 마을이 언제 세워졌는가를 전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병자호란을 근거로 한 장승의 유래담이 전승되고 있고 마을의 전경에서 보듯 새마을가 미라울 입구 오른쪽에 천하대장군이 세워져 있고 왼쪽에는 지하대장군이 단한 모습으로 자정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 새마을은 이에 반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엄밀히의 장승제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음력 2월 초하루에서 초닷새 사이에 날을 잡아 하죠. 먼저 산에 올라 장승목으로 나무의 밑둥이 20-30cm 이상이 되는 오리나무 두 그루를 골라 베고요. 이를 옮겨 장승을 깎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상하로 2등분해서 남녀 장승 한 쌍씩 만든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이른바 자웅동체인 셈인데 밑부분은 남장승, 윗부분은 여장승으로 하되 나무를 거꾸로 해서 장승을 만들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성보다 여장승이 좀 더 가늘고 작아 보입니다. 나무의 체감률을 살렸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승은 미라울부터 세우고 장승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미라울의 장승을 세운 다음 새마을로 내려가서 지도에 표시된 지점 좌우에 장승을 세웁니다. 그런데 새마을의 장승은 미라울 장승과는 반대로 마을 입구 오른쪽에 여장승을 세우고 왼쪽에 남장승을 세웁니다. 좌우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엄밀히의 장승은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으로 현재 불립니다. 천하대장군은 오리나무의 상부라고 했고 지하여장군은 오리나무의 하부를 쓴다고 했습니다. 남장승은 사모간대와 수염을 달았고 여장군은 민머리형입니다. 두 장군 모두 다 얼굴에 황토칠을 해서 분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천하대장군의 몸체에는 서울수원 70리, 이천 70리 등 리수를 적어줍니다. 이른바 이정표 기능을 한다는 뜻이겠죠. 천하대장군의 턱 밑에는 수염을 붙여서 남자임을 나타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염을 그리거나 새기기도 하는데 엄밀히에서는 턱 밑에 수염구멍을 뚫고 지메털풀을 꽂아서 수염을 붙인다라고 하지요. 겉모양을 볼 때 수염처럼 그럴싸하게 남장승의 위엄을 드러내는데요. 지메털풀은 표준어로 기메털이라 불리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우연히도 털이라는 뜻을 가진 풀이지요. 결국 산에 나는 털을 잘라 짐승의 수염으로 쓴 셈입니다. 장승의 수염에는 우픈 일화들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었던 옛날에는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안악들이 장승의 수염을 떼어다가 끓여서 그 물을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장승의 수염이 없어지는 일화가 많았지요. 비슷한 이유로 다른 지방에서는 장승의 코가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집념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때는 말이야 이야기겠죠. 장승을 세웠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세운 장승 뒤로 솥대를 세우는 일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솥대는 오리대라고도 합니다. 2m가량의 곱게 뻗은 전나무를 잘라서 솥대를 만들고 남녀 장승 뒤편에 각각 하나씩 세웁니다. 비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솥대의 새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본래 엄밀히의 장승제는 산제와 짝을 이루는 상당과 하당의 이중구조였습니다. 장승제는 거리제라고 불리는 장승만을 위하는 제사입니다. 산제사는 마을의 신격 중에서 상위 신격이라 할 산신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인데요. 마을 뒷사인 고창산의 고창제에서 장승제를 지내기에 앞서서 행했습니다. 이는 장승보다 산신의 신격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장승이 산신보다 낫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산신보다 장승이 더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신제는 남성 위주로 몇몇 사람이 가서 지내지만 장승제는 남녀 모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대동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적으로 산신은 장승보다 게으른 신입니다. 이러한 산신의 의뢰인 산제가 소멸되고 장승제만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지요. 제사상 차리는데도 곡간의 사정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차림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요. 백설기와 북어, 막걸리는 기본이고요. 대추, 밤, 꽃감 등 삼색과일이 주 메뉴입니다. 여기에 두부를 덧붙여서 나름의 특색을 보이지요. 고 김태곤 교수께서 1970년대 후반에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삼색 과일의 양이 매우 소박한 데 비해서 최근의 상차림은 매우 넉넉해 보입니다. 게다가 두부의 크기도 대단하고 뇌기퉁이를 잘라내어 팔각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크기 면에서는 넉넉한 인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장승과 제물 사이에 단을 만들어 백설기를 따로 올린 것은 모든 제물을 한 상에 차리는 최근의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마도 상차림이 넉넉해서 재단이 좁아서일까요? 아무튼 이 점을 어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변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요? (1910년대에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숲속 공터에서 어드니굿을 하고 어드니굿, 난장을 벌였다 합니다. 어드니굿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도당굿 뒷전에 등장하는 정업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말인 것 같습니다. 뒷전에 집 인형을 등장시켜서 제담을 하고 깻김, 그 씨름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한 다음에 쓰러뜨려 불에 태우는 연행을 하는데 이때 인형을 정업이라고도 하지만 어등이라고 합니다. 어드니굿을 할 때 얼굴에 회치를 하고 삿갓을 쓴 깍쟁이가 등장해서 무당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참고할 때 어드니굿은 바로 이 어등이 역할을 한 깍쟁이를 내세워서 연행하게 한 데서 생긴 말로 추정됩니다. 이를테면 어등이가 등장하여 굿을 한다는 뜻에서 어등이굿이라 했고 이것이 어드니굿으로 고착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도 엄밀히 장승제의 본디 모습은 경기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도당굿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의례가 행해졌던 것이 오늘날은 장승을 깎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는 것만 살아남은 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 장승의 얼굴에 붉은 황토를 칠합니다. 이른바 황토 화장이지요. 수염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이와는 달리 엄밀히 장승 중 여장승의 명문이 지하여장군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명칭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여장군의 명칭입니다. 1967년 고 장주근 교수의 조사와
1975년 고 김태곤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여자 장승의 명칭이 지하 여장군이 아니라 지하 대장군이었습니다. 천하와 지하의 구분만 있을 뿐 둘 다 대장군입니다. 천하와 지하로 공간적 위계를 나누되 성을 분화시키지 아니하고 대장군이란 호칭을 붙였던 것이 옛 방식이고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1982년경부터 지하 대장군이 지하 여장군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장군이 여장군으로 바뀐 것이 과연 여성 우대에 이른바 페미니즘의 결과인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여장승을 일컬어서 지하 대장군이라 하는 마을은 여럿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지하 대장군이란 이름 속에는 여성의 의미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천하와 지하라는 공간의 수직적 분포로 분할로 개념화된 공간입니다. 그러니 천하를 담당하는 대장군과 지하를 담당하는 대장군이란 이름은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굳이 남녀로 구분하여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엄밀히 장승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한 쌍의 이름에 장승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으로 볼 때 1982년경부터 지하 대장군이 지하 여장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1984년경부터 장승제를 참관했는데 그때 이미 지하 여장군이란 이름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바뀐 연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록이 없어 아쉬울 따름이지요. 흔히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과거는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일본 사진은 독일인 아돌프 피셔가 1901년 조선을 방문했을 때 찍은 장승입니다. 현재 독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한 사진이지요. 두 개의 여장승을 찍은 것인데 오른쪽의 장승은 지하 대장군이고 왼쪽의 것은 지하 여장군이라 쓰여 있습니다. 이때가 20세기 초이니 이미 지하 여장군과 지하 대장군이 혼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음양론의 논리에서 장승을 남녀로 구분하고 지하의 경우 대장군 대신 여장군이란 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은 2016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장군을 일러서 천하대장군이라 일컫는 마을입니다. 남녀 구분보다는 천하와 지하라는 영역, 즉 경계를 담당하는 소임이 다를 뿐이란 뜻이죠. 이 사진은 상원 주장군과 하원 당장군의 관계와 같습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헤르만 산더가 1906년 내지 190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승의 명문은 상원 주장군이고 왼쪽의 장승은 하원 당장군입니다. 물론 오른쪽의 장승은 명문이 분명하게 보이고 왼쪽의 것은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원 주장군과 하원 당장군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 짐작한 것입니다.
이때 두 장승은 남녀의 개념이 적용된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지장탱화에 등장하는 상원 주장군, 중원 칼장군, 하원 당장군 등 3원 장군으로 지장보살의 권속이며 지옥의 문을 지키는 신격입니다. 그러므로 상원 주장군과 하원 당장군의 이름에서 보듯 남녀 개념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 개념인 상원이 공간 개념의 천하와 대응하고,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의 하원이 공간 개념의 지하와 대응하는 시공적 영역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상원은 정월 대보름을, 하원은 10월 보름을 각각 뜻합니다. 거리를 표시하는데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67년 사진에는 서울 수원 2070리, 경안 20리라 적었는데 최근에는 서울 수원 70리 또는 서울 2070리 등 두 곳 정도만 씁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경안이 빠져 있습니다. 경안은 경안면 소재지를 가리키며 1932년 7월 5일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 경안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경안은 엄밀히 관할한 지역의 거점이고 생활권역의 중심지였으며 서울과의 연결되는 교통의 한 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안이 사라졌다는 것은 교통의 발달에 따른 공간의 확장과 교통로의 변화 등이 작동한 탓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 또는 이천, 수원은 여전히 공간적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먼 훗날 수원과 이천을 대체할 지명이 또 생길런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강의 바탕이 된 저희 생각은 영혼에 대한 갈망, 현실 극복의 욕망은 결과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그것이 곧 민속문화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욕망은 언어적 상징이 되고 때로는 행위적 상징이 되지요. 어떤 때는 믿음의 상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서 삶의 양식에 두루두루 존재합니다.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기, 그때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 지금, 즉 there at the time보다는 here and now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크고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현실 기복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우는 우리 민속의 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욕망의 공식을 읽어낼 때 우리 민속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속에서의 공간관념은 불완전한 자연에서 완전한 공간으로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적 관념으로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으로의 갈구이고요.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언저리 공간에서 중심 공간으로의 지향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공간으로서의 이른바 이상향에 대한 꿈입니다. 꿈을 꾸는 자유 속에 표상된 이 장승은 바로 전환론적 순간에 자리 잡은 상징물이요.
공간의 영원성을 지속시키는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됩니다. 장승을 단순한 조형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사진으로 남겨진 장승과는 달리 경직도에 그려진 장승을 보너스로 소개합니다. 이 장승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경직도 팔곡병 붕에 그려진 장승인데요. 읍성박을 늠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 회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장승이자 마지막 장승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장승은 분명 읍성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Man makes space and space makes man. 비록 발음은 무디였으나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하지 못한 이야기로 새로운 장승을 화두 삼아 던지면서 장승 이야기를 마무리하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생긴 장승마을이나 장승고운을 만나게 됩니다. 민속학적인 관심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거기에 세워진 장승을 볼 때마다 너무나 낯섭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옛것을 본받되 새것을 만들어내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만의 고루한 생각일까요? 공주 의당면의 한 마을에서는 예전에는 없었던 장승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새로 세우고 장승이 있는 마을로 자랑거리를 삼았죠. 아차산 동북쪽에 위치한 곳에서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전설을 핑계삼아 그들의 이름을 내세운 장승을 세웠죠. 이런 장승은 있었던 곳이 아닌 곳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세워진 장승입니다. 모양도 130여 년 전에 외국인들이 인식했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드러낸 채 말입니다. 사진의 장승은 2013년에 해미읍성에 세워졌던 대통령 장승입니다. 장승 가운데 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2016년 탑공리로 이전했다가 2020년에 철거된 장승입니다. 세운 뜻은 좋았으나 세부적인 실천에 문제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새로운 장승들의 몇 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코비드-19를 빨리 극복하고 상호 대면하는 강의의 현장으로 떠나는 탑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책을 몇 권 소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